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장기화 흐름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에는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해적 광케이블 통제까지 시사하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최대 이슈입니다. 법원이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데요. 어제 진행된 협상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협상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은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달라 파업 규모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새 종전안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경주의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만에 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해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중단한 건 조사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와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어제는 법원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에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000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000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담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나섰고요. 노조 내부의 갈등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담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위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조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X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주를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탄약을 실은 미군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종전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송기 수십 대가 탄환을 싣고 독일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알자지라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방송인은 이란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압박해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란은 종전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مواجه شدیم که در این چند روز بررسی شد و همونطور که دیروز اعلام شد متقابلا نقطه نظرات ما به طرف آمریکایی منعکس شده.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공개 거부한 뒤에도 종전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종전협상과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하고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재개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쌓이자 이란은 협상 진행 중이란 카드를 꺼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종전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국방부에 내일로 예정했었던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이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며 공격 보류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도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 의장에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새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라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서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iped out their armed forces, essentially. We may have to do a little cleanup work because we had a little month-long ceasefire, I guess you'd call it, but we have a blockade that's so effective. 미 악시오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ما در عین اینکه همه تحرکات رو رصد می‌کنیم حتما برای هر رویدادی برای هر احتمالی آماده هستیم در میز مذاکره فارغ از این تهدیدها متمرکز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پیش میبریم. 네, 여러 가지 상황상 이란 전쟁은 굉장히 장기화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미국 내 여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와 시아나대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7%로 이 기관들의 조사 기준으로는 재집권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립적 정치 성향의 무당층에서 73%가 이란 전쟁이 잘못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63%로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물가도 들썩이면서 이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feel like our money is going to a lot of unnecessary things, basically. We need to take care of our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trying to have wars and stuff like that.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49%, 좋다는 반응은 18%에 머물렀는데요. 만약 오늘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을, 39%만이 이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해상 러시아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을 제한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저가로 구매해 비축해온 중국의 이 원유 확보 능력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이 미국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측의 여론전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 군용기를 타격해서 산산조각 내는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 역시 앵커가 총을 들고 등장하는 영상과 시민들의 사격 훈련 장면 등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자 항공기는 산산조각 납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화면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조정하는 듯 두 손을 계속 움직이며 직접 발사를 외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키워서 같은 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식 압박입니다. 이런 미국의 보란 듯이 이란 방송에서는 연일 총기를 든 앵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참전하겠다는 여성 앵커의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앵커가 사격 교육을 받고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앵커는 이란의 1호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بذار پرچم امارات رو بگیرم. احسنت. خب تشکیل خط نشانه رو بدیم. حبس نفس. آتش. با نام و یاد الله آتش. یا الله.
이라는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내부 결속과 대미 강경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심리전까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공격한 주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란 측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친정부 이란 언론들도 별다른 보도를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 역시 특정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고 이란이 위치한 동쪽 대신 서쪽에서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란이 아닌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무렵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공격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두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 측 세력이 영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주변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발언이나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기간 비밀리에 이란을 공습했다는 외신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란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란의 협상이 계속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향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할증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행객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발권부부터는 6계단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평균값이 전기간 대비 약 20%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45만 1,500원이 됩니다. 이 왕복 기준으로 보면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저렴해진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편도 47만여 원에서 38만여 원으로 내려가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인 3월 발권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비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분간은 시추시설이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는 그래서 약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20단계 이상 정도는 유지할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조정된 만큼 업계에선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각종 비용이 치솟으면서 동네 목욕탕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소모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수원의 한 동네 목욕탕입니다.
성인 기준 10,000원이었던 입용료를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전쟁 이후 수급 어려움 등으로 비누나 세제 같은 소모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모는 비닐류도 이제 업체에다가 살려고 하면은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답변이 오고, 거기 이제 일회용품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 비누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3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또 다른 목욕탕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 감소와 비용 증가로 목욕탕과 함께 운영하던 찜질방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숙소로 개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근처에 있는 여대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또 이외에 목욕탕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목욕탕 업주는 보일러용 등유 가격이 전쟁 전에는 200리터에 22만 원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10만 원 넘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73곳이던 수원 시내 목욕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전쟁까지 겹치면서 3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공과금 한시적 감면이나 지자체가 고령자에게 목욕탕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못 올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격전지의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일단락되면서 전국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 이름이 남는 것은 물론 사퇴 표기도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지난 셈인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1%포인트가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단일화 성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최근 정책 공조에 나섰는데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고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완주 씨라고 하는 분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갈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법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정책과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과 실행까지 함께하는 정말 손 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울산을 빼면 법여권 역시 단일화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단일화가 쉬울까요? 단일화 데드라인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승부처마다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역사는 늘 극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판세에 따라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여야는 삼성역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같은 시공 오류가 발견된 걸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전면에 서서 사실상의 대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일었고 삼성역 GTX-A 노선의 철근 누락 공방으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시절 철근 누락을 알고도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기관에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 회의록을 봤어야 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말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이런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전면전을 자제하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도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최초 보고받은 지가 언제이고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요즘 말로 억가라 그러는데 그분이 전대협의 선전 부장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하시는 듯한 느낌. 둘은 나란히 청년층 공약을 냈는데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가 필승 의지를 다지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당대당 총력전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곳곳에서 온열 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0.4도, 안동 15.9도, 포항은 20.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세종과 청주 28도, 대구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고 이번 비는 수도권과 영동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은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가처분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달라 파업 규모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경제 협력 강화 구상,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새 종전안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이틀 전인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이어갑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예정보다 40분가량 이른 오후 6시 20분쯤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안을 두고 변화된 것이 있는지 들었다면서 회의가 일찍 끝난 것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도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결정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됐을 때 입을 예상 피해액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 손상과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평상시처럼 유지하라는 뜻이지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 규모는 7만 8천 명의 5에서 10%, 4에서 8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평상시 인력 유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주말 연휴 인력도 평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이 평상시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며
쟁의 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에는 주말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을 근거로 쟁의 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임직원에게 별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4% 가까이 오른 28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급락했던 코스피도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인데요.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가 지킨 대동세상 정신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5.18 정신 덕에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청사를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시민들을 참배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수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등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일제히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광주로 내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5.18의 진짜 계승자를 자초했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 탓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했다며 개헌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참석할 모양입니다. 침묵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박찬대, 조국 후보 등 6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광주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던 여권은 환대 속의 행사를 소화했지만 지난해 11월 거센 반발 속 민주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에 둘러싸여 별도 출입구로 입장해야 했고 행사 뒤에도 쫓겨나듯 자리를 떴습니다. 5.18 헌법소로 관련해가지고 우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악수로 조우한 거대 양당 대표는 기념식장 옆자리에서 내내 특별한 대화 없이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까지 참석자들이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를 때 장 대표의 차렷 자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때 장 대표는 박수 한 번을 치지 않았는데 본인 재판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는 기념사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죄와 헌법 전문 수록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논평했고 국민의힘은 5.18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인데요.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황당하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을 막장 행태라고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달렸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해당 표현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극우 세력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손 대표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번엔 이란 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 우방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로부터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매우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공격 보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에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기존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받은 뒤 수정된 새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과 새 종전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정부는 17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수정된 종전안을 전달했습니다. 14개 조항으로 된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의 답변을 받은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14개 항의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한 겁니다. بنابراین روند از طریق میانجی پاکستانی ادامه داره. اون چیزی که 이란 타스님 뉴스는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새 제안은 종전과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또다시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가장 어려운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합의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란이 보내온 수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더 많이 포함됐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기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란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며 타스님 뉴스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전쟁에 따른 물가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또 다른 악재인 셈인데요. 벌써 차기 연준 의장 압박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1위의 고급 주택 건설사인 톨브라더스. 매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주택 건설 주문 예약 잔고가 1년 전보다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5월 미국 주택 건설업 협회 집계 주택시장 지수는 37로 기준선 50 아래에서 침체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 경기와 공급망이 얼어붙은 핵심 원인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에 따른 거시 경제적 충격입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자재 운송비와 가공비도 올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꺾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젊은 층의 주택 거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Today, younger millennials are coming there as first-time homebuyers, but many of them are struggling with housing affordability, with a lack of affordable inventory. 실제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5.1% 선을 넘으며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올해 초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왔던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49%로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허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급했죠. 이게 과한 조치인지 중앙일보가 해외 주요국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핵심 산업이 파업 국면일 때 정부가 강제 개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철도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노조의 파업이 격렬한 유럽에서도 정부가 여러 차례 등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정유사 노조 파업 당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요. 같은 해 스페인에서도 에너지 기업 랩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필수 서비스 유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주로 철도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뤄졌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동격으로 놓을 수 있을지 긴급 조정권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추가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다음 서울신문은 경찰이 시행하는 중심지역 관서제의 명암을 다뤘습니다. 시안이 노른자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동네 파출소엔 황혼만 남았다고 합니다. 중심지역 관서제는 신고 출동이 많은 지구대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게 골자입니다. 규모가 작은 관서는 공동체 지역 관서로 지정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육책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전국 공동체 지역 관서에 근무하는 경찰의 고령화가 뚜렷합니다. 84.4%가 50대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뚜렷한데요. 광주는 공동체 지역관서 근무자 전원이 50대 이상이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공동체 지역관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큰데요. 경찰 전체 인력 구조를 재배치해서 주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동아일보 기사는 소풍 실종 시대에도 목숨 걸고 현장 체험학습에 나서는 학교들 이야기입니다. 학교들은 현장 체험학습을 갔을 때 발생하는 각종 학부모 민원과 사고 책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이 필수 교육인가란 질문에 교원의 7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교육청의 매뉴얼은 132쪽에 달하고요.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과 타이어 균열 상태 확인까지 교사가 맡아야 합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몇몇 학교는 현장 체험 학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앞장서서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과 야외 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대신 선생님들은 안전사고 관련 면책을 강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형사소송을 교사 대신 맡는 국가소송 책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선 현장학습 사고 발생 때 국가와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집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KTX 강릉선 일부 구간에서는 선로가 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급히 뛰어갑니다. 지하철 객실 한 칸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나와가지고 전기가 타는 냄새가 좀 났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승객이 가지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여파로 상행선 열차 운행이 8분 정도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KTX 강릉선 남강릉과 강릉역 사이 선로에 휘어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열차가 다른 선로로 우회해야 해서 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반가량 지연됐습니다. 복구 작업은 5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고로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 안에서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바퀴에 구멍이 나서 멈춰있던 화물차 뒤를 따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청은 어제 베트남 공안부와 초고가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세부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도피 사범 추적과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사이버, 금융범죄 공동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연락데스크 업무를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날씨를 좌우하게 될 태평양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유례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 바다에 평년보다 뜨거운 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속 깊은 곳까지 고수온이 퍼지면서 강한 엘니뇨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최근 수온 상승 속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한 4도 정도가 해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해수 온도의 어떤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대기 흐름을 뒤흔들고 강수대 위치까지 바꾸는 대표적 기후 변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례적 봄철 고온 현상 역시 뜨거운 북태평양과 고기압성 순환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와 엘니뇨가 만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름은 보통 엘니뇨와의 직접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와 장마전선의 위치, 태풍 경로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시기에 여름철의 강수와 기온은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가 힘들고 월별로 보더라도 뭔가 월별 변동성이 좀 큰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해빙 감소와 북대서양 고수온 현상 등 새로운 기후 변수까지 겹쳐 올해 여름철 날씨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폭염과 폭우가 널뛰는 예측 불허의 날씨를 예고한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올여름 더위와 강수 전망을 종합한 상세한 계절 전망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홍명보 본진이 사전 캠프가 마련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이동경과 배준호 등 선수들은 배웅 나온 축구 팬에게 사인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홍명보호 본진이 사전 캠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홍 감독과 함께 출국하는 선수들은 모두 12명, 조현우와 백승호 등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 9명의 선수와 훈련 파트너로 동행하는 유망주 3명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오는 24일부터 차례로 사전 캠프에 합류하고 이강인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마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 깜짝 발탁으로 홍명보호에 합류한 선수들은 월드컵 무대가 주는 설렘과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월드컵 가서도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선수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축구와 끈을 처음 묶고 시작할 때부터 꿨던 꿈이고요. 또 가가지고 정말 저희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본선 2경기를 해발 고도 1571m의 과달라하라에서 치르는 홍명보호는 비슷한 고도에 위치한 사전 캠프에서 고지대 적응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술을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최종 명단에 오른 선수들은 이제 더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다른 형들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또 어린 선수만의 그런 활기찬 에너지를 팀에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4일 각각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와 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5일 결전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1도로 평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곳곳에서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0.1도, 세종 15도, 창원은 17.3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9도, 대구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고 이번 비는 수도권과 영동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또 일부 경기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